오랫동안 둘도 없는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대한민국과 미국이지만 군사안보에 있어서는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미국은 이를 가지고 한국의 갑질하는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했는데요. 미국의 갑질을 참다 못한 한국이 최근 놀라운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 기술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이것을 한국이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덕분에 한국의 차세대 구축함 KDDX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괴물 구축함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누군가는 크게 다칠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동조정관 존 커비는 브리핑을 통해 중국을 상대로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대만 해협을 통과하던 미국 구축함을 중국 구축함이 가로막은 상황을 설명하며 덧붙인 말이었는데요. 인민의 반군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할 이유가 없다. 고 말한 그는 남중국해를 비롯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해군도 백악관의 논평에 이어 중국을 맹비난하며 대만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던 자국 구축함 앞을 중국 구축함이 2번 가로지르며 위협한 사실을 공개했죠. 선을 넘는 중국의 행동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중국은 미국이 먼저 군사도발을 해왔다고 주장했었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먼저 도발을 시작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국은 몰래 해군력을 기르는 한편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와 함께 동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었는데요. 러시아군이 6,800톤급 대잠 구축함 아드미랄 트리부츠와 아드미랄 판텔레예프 2척, 초계함 그레미아쉬를 파견했고 중국의 북부전구 함대는 유도미사일 구축함 치체얼, 구이양, 유도미사일 소형 구축함 자오짱, 리자오 등 주요 전력을 동해로 보내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는 간접적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 편을 노골적으로 들면서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대놓고 미국의 코터를 건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미국만 분노할 일은 아닙니다. 한반도 앞바다인 동해 지역에서 훈련을 거듭 강행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관계인 한국에게 함께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까지 동시에 도발하는 이러한 훈련은 그만큼 중국 해군력이 질적으로 미국을 뒤쫓을 정도로 성장했고 일본과 한국 모두를 압도할 정도로 양적으로도 팽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를로스 멜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은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사령부 전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요.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한 미 해군이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중국보다 더 압도적인 전력을 생산, 해군 전함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죠. 미 해군이 칼 레빈 구축함 이후 비슷한 급의 구축함 17척을 더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중국의 건조 능력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고 이들 간과했다가 미국이 중국에게 밀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따라서 당장 현실로 다가오는 미중 대결을 생각했을 때 미국은 믿을 만한 해군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미 해군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해군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생산한 K-군함의 스펙을 주목하며 방산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증명해내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 모델을 분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CNN은 한국 군함에 대해 세계 최고의 군함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한국 군함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심층 분석하는 특집 기사들 보도했었는데요. CNN은 한국 군함을 극찬하며 현재 세계 최고의 군함은 미국이 아닌 한국의 세종대왕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차세대 수상전투함 55형과 세종대왕함을 비교하며 한국의 세종대왕함이 중국 전투함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서방 전문가들은 55형 구축함이 세종대왕함보다 크기는 하지만 세종대왕함은 128셀의 수직발사장치, VLS와 지대공, 대잡, 순항미사일 등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무장으로 화력면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평가이긴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미국의 속내를 생각하면 마냥 기분 좋게만 들을 수 없는 칭찬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한국을 띄워주는 것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에서 한국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은 공고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 해군을 마치 자국 군대인 마냥 생각하는 것은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한국 해군의 발전에 발목을 잡았던 곳도 미국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최근 7,700억 원의 예산으로 미국의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SM-6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 건조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하기 위해서였죠. 한국형 구축함 사업 KDDX에서도 함대공 미사일로 SM-6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엄청난 금액을 들여 미국으로부터 미사일을 수입을 결정했는데요. SM-6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선제 공격 시 이를 타격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한 축이 될 미사일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SM-6 가생각만큼 효과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SM-6의 사거리는 240km를 넘지 않으며 요격고도는 34km가 최대입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SM-6로 수도권에 떨어지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는 건 묘기에 가까운 일입니다. 안정적으로 미사일 타격을 막기 위해선 최소한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충청남도에 정박한 채 SM-6 해상포대 역할을 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동하면서 북한의 포격을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아닌 셈이죠. 이럴 바에는 패트리어트나 천궁을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국방부는 본래 SM-3를 도입하려 했었지만 갑자기 계획을 바꿔 SM-6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한국국방연구원 KIDA 과국방과학연구소 에드에서도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SM-3가 최선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었기에 납득이 어려운 결정이었죠.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의 이유 중 하나는 SM-3에 비해 SM-6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동참하여 미사일 방어 전력을 늘리려는 한국 입장에선 SM-3 구입에 있어 미국의 할인이나 어떤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SM-3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려면 미국 MD 시스템의 편입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하는데요. SM-3는 미사일 정보를 미국 일본과 공유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국에 알려지면 제2의 사드보복을 우려해야 할 지경이었죠. 어쩔 수 없이 한국은 SM-3 구입을 포기하고 SM-6 도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미국 무기를 구입하려고 하니 돈은 돈대로 다 받아내고 한국에게 우리 식대로 협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식의 조건을 내세운 것이죠. 당장 중국의 팽창과 북한에 늘어가는 도발에 맞서 함대공 미사일을 갖추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SM-6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한국인으로선 분동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대로 있으면 미국의 뜻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한국은 최근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미국을 기겁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국산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방위사업청은 함대공 유도탄 2체계 개발 사업 입찰을 공고하며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에 신형된 함대공 유도탄을 구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생산하는 KDDX 사업에 더해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새로운 함대공 유도탄까지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원래는 SM-6를 도입해 KDDX의 화력을 갖출 것이라 전망했던 전문가들도 한국의 이번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함대공 유도탄을 국산 기술로 개발하면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아쉬운 소리를 들어가며 비싼 돈 주고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국내 개발이 성공한다면 유지 보수는 물론 국내 개발하는 함정과의 연동 문제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유도탄을 마음껏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이번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입찰 참여 준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미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해궁을 비롯해 다양한 유도 무기들 생산 및 개발한 LIG 넥스원은 이번 개발이 다소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번 사업에서 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기술에서 한국산 기술이 사용된 KDDX 사업은 함대공 유도탄 사업까지도 성공하게 되면 순수 국산 기술로만 이루어진 이지스 구축함이 될 것이라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이 미사일도 KDDX를 더욱 강력한 전투함으로 거듭나게 할 텐데요. 500km에 달하는 사거리와 마하 10에 육박하는 속도, 지하 표적 파괴에 적합한 강화 관동 탄두까지 갖춘 현무 4이 미사일은 해외에서도 괴물 미사일이라 주목을 받고 있는 무기로 적의 심장을 찌를 비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보다 더 강력한 고위력 현무,
현무 5도 올해 상반기 내에 개발이 완료되는 가운데 KDDX 구축함에 탑재될 미사일의 수준은 세계적인 군사강국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력이라는 단일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 등 그 어떤 구축함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한 화력을 갖춘 구축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한국형 구축함은 알려진 사실만 종합해본다면 유례가 없을 정도로 괴물 구축함이 되고 있습니다. 화력에서 다른 구축함을 압도하는 성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동압전기식 추진체계를 갖춰 전기함으로 설계된 덕분에 엔진 소음이 없다시피해 대잠전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KDDX에는 레이저 병기가 탑재된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미 국방부에서 진행 중인 고출력 에너지 무장 함정 탑재 실험은 충남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레일건까지 현재 KDDX의 무장 후보에 올려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군은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출력 에너지 무장 운용을 위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구성 방안, 함정 탑재를 위한 요구 조건 및 관련 핵심 기술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첨단 무기, 레이저 및 레일건을 비롯해 재래식 화력의 최강 무기인 현무와 한국산 함대공 유도탄 탑재, 전기함을 동한 높은 기동력까지 순수 스펙으로 보면 한국에서 만들어질 KDDX 구축함은 미국조차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무건입니다. 대체 한국이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될 KDDX 한국형 구축함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KDDX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K방산 열풍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확실히 증명해내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열린 마덱스 2023 세계각국의 군 전문가를 비롯해 일반인들도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충격적인 기술이 공개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절대 한국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던 기술이 버젓이 한국 KDDX 모델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에 빠진 미국은 진실을 알게 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KDDX의 실체와 그 성능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국내 언론은 이번에 발령을 받아 한국을 떠나게 된 주한미군 해군사령관 마크 셰이퍼에 대한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1년 취임한 마크 셰이퍼 준장은 조부와 외조부가 모두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인데다가 본인도 한국에서 복무하게 되면서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는데요. 복무 기간 동안 림팩 훈련 등에서 한국 해군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많은 정을 쌓았다고 하죠. 그런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역량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상륙전, 수상전, 대잠수함전, 해병대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이다. 라며 한국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덧붙여 지휘관들이 매우 똑똑해서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하드웨어와 결합하고 그것을 실전에 도입하는 데 탁월하다. 독도함, 마라도함, 잠수함, 이지스함 등 세계적인 수준의 장비들이 단 한 세대 만에 해군에 도입되었으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며 그 엄청난 발전 속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도 한 게 한국 해군은 장비를 확충하는 추진력과 그 장비의 수준까지 통틀어서 국력 대비 엄청난 속도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또 한 번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준 자리가 있었죠. 바로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 2023입니다. 국내 최대 해양 및 방위산업 전문 전시전인 국이번 행사에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12개국 140여 개 방산업체가 참여해 지난 전시회에 비해 50% 이상 규모가 늘어난 것은 물론 이번 전시회를 통해 향후 한국 방산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기술들이 대중과 전문가들에게 첫선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화제의 중심은 KDDX 한국형 구축함 모델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소문만 무성했던 한국형 구축함의 미래 무기 체계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KDDX는 탄도탄 추격, 요격 임무와 해상 대공 방어 능력, 대잠수함 작전 능력 및 대지 공격 능력을 주 임무로 삼는 구축함으로 이 수준은 현재 해군 최고 성능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동등하거나 어떤 부분은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 최초로 통합 마스트를 채용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화 시스템이 만드는 통합 마스트에는 두 종류의 AESA 레이더 및 전자광학 탐색 장비, 피하 식별 장비, 전자 지원 장비, ESM 등 첨단 장비가 거대한 피라미드형 구조물 하나에 모두 달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조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편의성도 크게 늘어 전파 도달거리 및 송신 효율 향상에 큰 기여를 했으며 스텔스 성능도 높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 역시 KDDX에 달려있어 화력면에서도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할 만큼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통합음탐기 부분이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본 많은 이들은 KDDX에 달릴 것으로 보이는 음탐기의 수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이 수출을 거부한 최신 장비가 KDDX에 버젓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 기겁했다고 하죠. 현대해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탐색 기능, 통합음탐기의 성능입니다. 사전에 적군이 침투하는 것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할 수 있다면 전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통합음탐기, 소나 기술은 극비에 붙여져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공개를 꺼리는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라 할 수 있죠. 미국은 발전된 소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한국 역시 과거 건함 계획을 세우면서 미국에게 소나 장비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동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며 소나 장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알레이버크급에 탑재된 SQS-53C HMS를 미국에게 거듭 요청했으나 미 국무부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스스로 소나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전 미국 기술 자료를 뒤져가며 기술을 성숙시켜 한국형 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우여곡절을 거쳐 한국은 한국형 통합 소나 장비를 개발하기에 이르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불거졌습니다. KDDX에 들어가는 통합 소나는 크기에 제약이 있는데 한국형 통합 소나 장비는 대형으로 개발되었기에 소형화를 다시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난관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술자들은 개발을 멈추지 않았죠. 그 결과 이번 KDDX 모델을 선보이는 마덱스 2023 자리에서 소형화된 통합 소나 장비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견인식 저주파 능동 소나 VDS와 SQR250K MFTR 소나도 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견인식 저주파 능동 소나는 유럽에서 자주 쓰이는 소나로 원하는 심도까지 소나 본체를 이동할 수 있고 1kHz 이하의 핑을 쏘아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100km가 넘는 탐지 범위도 자랑합니다. 100km 한편 한국이 얻으려 했으나 거절당했던 미국 알레이버크급 SQS-53C HMS는 해저면 반사파 소나로 해저 바닥을 향해 액티브 핑을 발사하면 액티브 핑이 해저 바닥과 해수면을 왕복, 적 잠수함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운용이 간편해 미 잠수함의 보편적인 소나 시스템이죠. 하지만 VDS와 다르게 SQS-53C의 경우 고출력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송신하는 것도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사용 전력 역시 500kW에 달할 정도로 6000톤급 구축함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전력 소모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KDDX에 넣은 한국형 통합음탐기 시스템은 미국 해군의 자랑인 해저면 반사파 기술과 유럽의 기술인 견인식 저주파 능동 소나를 모두 사용하는 유일한 모델입니다. 미국의 거절을 계기로 한국의 독자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한국 기술자들은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밖에도 KDDX에는 예인음탐기, 타스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타스는 정밀한 소형 음파 탐지기들이 설치된 두꺼운 와이어를 한미에 길게 내려서 끌고 다니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예인음탐기 역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것으로 얕은 바다인 서남해와 심해인 동해가 공존하는 한국 해역의 대잠 환경에 맞춰 최적 운용을 할 수 있게 개발한 것이죠. 서해의 경우 수심이 얕아 중량 케이블을 길게 내릴 수 없어 300m 경량 케이블을 적용. 함선의 방사소음이 센서에 미치는 간섭을 최소화해 탐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소나를 개발한 결과 미국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물건이 등장한 셈인데요. 현재 KDDX에 달릴 것으로 예측되는 한국형 통합음탐기의 경우 미국과 유럽, 심지어 전 세계를 다 합쳐도 볼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현재 최고 수준의 통합 소나 시스템으로 알려진 미국 CAPTAS4 시스템과 동급, 어쩌면 그 이상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도 못한 미국은 한국의 놀라운 소나 시스템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나 시스템 외에도 KDDX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 미국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스텔스 부분에 있어서 KDDX는 미국 DDG-1000 주말트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미 해군은 추진 중인 함대 건조 계획과 노후화된 함대 교체 계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군의 요건에 맞는 함선 제조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미 해군 관계자 중 한 명은 한국이 개발한 KDDX를 보고 KDDX 최종 모델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면 기존 미국 함정 대신 KDDX 모델을 선택, 이를 수입했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의 해양 굴기에 맞서 현재 미국도 대규모 함대 건설 및 노후화된 합선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와 해군은 이 교체 과정에서 번번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은 현재 2,550억 달러를 들여 두 번째 컬럼비아급 잠수함을 포함 9척의 전투함 신규 구매, 연안 전투함 2척 구매와 더불어 오래된 선박 8척을 선정, 이를 퇴역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로 진행되는 미 해군의 구매 및 교체 사항은 미 의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아무리 중국과의 대결 때문이라지만 이 정도로 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이 과정에서 한국의 KDDX를 사용한다면 비용 면에서는 물론이고 성능 면에서도 미 해군의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구축함이라고 미 해군 내부에서 평가를 한 것이죠. 어쩌면 미 해군이 KDDX를 구매해 자국 함대의 주력 모델로 쓸 수도 있었던 상황. KDDX 설계가 가격 절감 차원에서도 최고 수준인 것을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웠던 통합 소나 시스템의 소형화에 더불어 초기 설계에서 관통형 합수를 선택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전통적인 형상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죠. 함교의 외부 견시 통로가 확장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과거 설계에서는 견시병이 쌍안경으로 견시할 때 배 앞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었으나 이제는 확장되어 견시병이 함 앞부분과 뒷부분을 볼 수 있게 되었죠. CIWS2가 일대에서 이대로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수직 발사기 위치가 달라진 모습도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수직 발사기 위치가 바뀌면서 함의 균형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말끔히 해결된 것이죠. AW159 와일드캣과 MH60R 시호크 헬기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마리논 기반 해상작전 헬기 수납도 이번 KDDX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성능 개선은 물론이고 세계를 놀라게 할 기술까지 탑재한 KDDX의 실체 덕분에 한국형 구축함 사업은 이제 한국만의 일이 아닌 세계가 주목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중 모두 양국의 전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KDDX가 이 대결에 있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일조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포탄이 유럽 전체보다 많다는 분석이 나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 시점을 맞아 미국의 대표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는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되는 과정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미 국방부의 계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원활히 전쟁을 수행하려면 한 달에 최소 9만 발 이상의 포탄이 필요하다는 값이 나왔지만 정작 미국이 지원할 수 있는 포탄은 10분의 1 남짓에 불과한 9,000터부터 10,000발미 고작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이 눈을 돌린 게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추적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국방부는 최소 33만 발이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물량이 소위 박스 가리식으로 미국의 비축포탄을 밀어내는 형식으로 간접 지원되었는지 혹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직접 공급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2023년 초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대한민국 포탄의 총수량이 모든 유럽 국가가 지원한 것보다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자극적인 지라시로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워싱턴 포스트의 이름값이 너무 강력한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유력지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포탄 33만 발 지원설은 이미 펜타곤 기밀문서 유출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사실인데요. 오히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는 대한민국 포탄 33만 발 지원설의 쐐기를 박았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당황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이 지원한 포탄이 유럽 전역이 지원한 포탄보다 많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유럽의 방산 역량이 박살났다는 언급은 자주 있었지만 이토록 영향력이 강한 언론에서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대부분의 유럽이 말로는 그럴듯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상은 속 빈 감점이었다는 게 확인된 셈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를 생각할 때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부터 준비 단계에 돌입한 전후 재건에 관한 이야기까지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전선을 꼽자면 단면 헤르손 전선, 그 중에서도 드니프로 강변입니다. 헤르손주는 드니프로강이라는 거대한 자연 방어선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기 굉장히 어려운 전선이었습니다. 헤르손주라는 하나의 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지리적으로는 드니프로강 북부와 남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도나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022년 11월 11일 헤르손시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비교적 최근까지 소규모 교전만 반복할 뿐 이렇다 할 진격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3년 6월 러시아군이 노바카호우카댐을 파괴하는 정신 나간 짓을 저지르면서 헤르손주 탈환은 더욱 요원해졌습니다. 쓰나미를 면상시키는 수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의 도하가 더욱 어려워진 탓입니다. 이에 러시아군은 헤르손 전선을 방치하고 대신 해당 병력을 동부 돈바스 전선 위주로 재배치했는데요.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드니프로강 도하가 어려웠던 또 하나의 이유는 남부 강변에 위치한 커다란 습지 때문이었는데요. 전차나 장갑차는 고사하고 차량조차도 이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땅이 무른 탓에 기계화 전력 투입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드니프로강 도하는 100이면 100 일반 보병을 이용한 소규모 도하와 상륙거점 구축이 전부였는데요. 당면이 시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민명 손실도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작전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도하를 경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는 가정을 한 경우인데요. 상대방이 전선을 비워놨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여름부터 무려 반년 가까이 소규모 도하 작전을 계속했지만 러시아군은 병력 부족으로 대응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상계하여 신속히 이동하는 게 도하의 기본인데도 보트 하나에 소대급 병력을 때려 받고 드니프로강을 건너는 경우도 허다했는데요. 물론 이게 가능했던 건 드론을 이용한 관측과 우크라이나 포병의 정밀 포격으로 드니프로강 남부 20km 지점을 킬존으로 만든 영향도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병력이 부족한 헤르손주 러시아군으로서는 죽을 맛일 텐데요. 결국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보병 전력만으로 헤르손주 크린키를 탈환하는 등 본격적인 도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남부사령부의 나탈리아 후메니우크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밀어내기 위해 공격하고 있다면서 드니프로 강변을 따라 3터부터 8km 위 전선에서 교전이 벌어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 측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교두보를 마련했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추가 병력을 투입하고 있고 적들은 크린키에 갇혀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드니프로강 남부 지역은 분명 절대 넓다고는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치 있는 지역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드니프로강 남부 20km까지는 우크라이나군의 킬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추가 병력이 투입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전히 아우디이우카 등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으니 병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드니프로강은 보통 20일 정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면 얼어붙습니다. 평균적으로 1월부터 3월, 약 2달간은 결빙된 상태로 선박과 부교 운항이 완전히 제한되는데요. 강이 얼음이 90cm를 넘어가면 전차나 잠갑차 등 기계화 전력이 자력으로 강을 건너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교두보를 확보한 크린키 인근 드니프로강은 가장 좁은 폭이 300m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작전입니다. 더군다나 만에 하나강이 얼음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혹한의 추위에 습지 지반이 단단해지면 파빙도하 역시 시도해볼 만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도하 역량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헤르손주는 대문이 활짝 열린 빈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우크라이나가 전과를 올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모든 것이 뜻대로 돌아가지만은 않습니다. 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죠. 결정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 정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투 민원이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바람에 최근에는 은행에 빚은 진 채무자들을 상대로 빚을 탕감해 준다면서 모병 활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적극적인 전면 공세보다
우크라이나 후방을 흔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러시아는 지난 2022년 가을부터 우크라이나 사회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는데요. 주택과 학교, 병원 등은 물론이거니와 난방과 수도, 전기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3년 초 약 50%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겨울이 다가오자 러시아는 최근 드론을 이용해서 다시 우크라이나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된 이후 지난 11월 28일 기준으로 벌써 10명이 혹한으로 목숨을 잃었고 23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러시아의 오데사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약 2천 가구가 정전을 겪었고 400개 넘는 마을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러시아는 난방과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격렬히 공격해 올 것이다 라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사회 인프라가 붕괴한 우크라이나가 이번 겨울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보류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은 심각한 물자 부족으로 포 하나당 20발이 포탄만 할당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여름 우크라이나의 대공세 상황과 비교하면 고작 20%에 불과한데요. 우크라이나 포병 수준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쯤이면 2개 이상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결국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크라이나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그리 많지 않은데요. 하루에 20발이 포탄을 쏘며 겨울이 끝나고 승리 전략이 마련될 때까지 이 악물고 버티거나 잠시간의 휴전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만전을 기해 다시 한번 전쟁에 나서느냐는 두 가지뿐입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자포리자와 헤르손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나토에 가입하는 휴전만을 염두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주장인데요. 하지만 잠시간의 휴전으로 서방 사회를 달랠 필요는 있습니다. 최소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서방 역시 전쟁 지원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재건 사업을 통해 도와주면 이득을 볼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인 셈입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3월 기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4,110억 달러, 한화 약 53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물론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유는 역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재까지 공개된 러시아 동결 자산 가치만 따져도 약 301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서방 세계의 기조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러시아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죠. 여기에 약 71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금 추가 배정 등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예산은 차고 넘칠 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냉정한 말이지만 대한민국 역시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안무란 전황은 분명 공감하고 아파할 일이며 러시아의 침략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실리를 취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말만 앞선 유럽과 달리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포탄을 지원한 나라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확실히 받아야 할 텐데요. 다행히 대한민국은 한 공기업과 사기업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한국수자원공사와 포스코 등 많은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키이우의 교통 마스터 플랜과 우만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랜부터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시의 하수처리 시설, 노바카호우카댐 재건 지원, 키이우 폴란드 철도 노선 고속화까지 다방면에서 사업 협력을 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분야는 방위산업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국가 총력을 기울여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재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일 있을 두 번째 전쟁을 대비하는 한편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인데요. 대한민국이 여기에 동참한다면 서유럽의 입구인 폴란드에 이어 우크라이나까지 생산 기지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